출생 체중이 적었던 사람들이 커서 질병에 많이 시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둥이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We found that babies who were conceived during the famine, so who were exposed to famine in early gestation, were more obese. They had higher cholesterol levels, higher blood pressures, they had more diabetes, and they also had doubled the rates of cardiovascular disease. 네덜란드의 배고픈 겨울 사건은 임신 여성이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았을 때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체중으로 태어난 것과 커서 당뇨와 심장질환 그리고 비만에 시달리는 것 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네덜란드의 과거 상황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쪽 쥐에게는 임신 기간 동안 사료를 넉넉히 주었고 다른 쪽 쥐는 그 절반만 주었습니다. 삼 주 후 사료를 충분히 먹었던 어미쥐가 10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사료를 적게 먹은 어미쥐는 3마리를 낳았습니다.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를 적게 공급한 어미로부터 태어난 새끼 쥐들의 평균 체중이 약 30% 적게 나갑니다. 이제 정말 궁금한 것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요? 지금부터는 양쪽에 차별을 두지 않고 영양을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똑같이 영양을 공급했는데 성장을 따라잡은 걸까요? 혈액을 분석한 결과 저체중 출생쥐가 콜레스테롤도 높고 지방도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잘 따라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가 성장을 따라잡은 비밀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제 육안으로까지 비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총 6번 되풀이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뱃속에서 배고픔을 겪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는 오히려 성장할수록 비만이 되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쥐 실험의 결과가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온 이화여대 연구팀의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7세에서 9세 된 아이들을 106명 추적 조사한 결과 저체중아의 경우가 정상 체중으로 태어난 아이에 비해서 혈압도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정상 체중분에 비해서 높았고요. 콜레스테롤도 높았고 그다음에 인슐린 수치도 유의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훨씬 그 비만의 빈도가 증가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뱃속에서 경험했던 배고픔이 출생 후 비만으로 이어진 걸까요? 이는 유전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유전학에 따르면
인간은 부모로부터 각각 23개씩 총 46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각각의 염색체는 꼬인 사다리 형태의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에는 무려 30억 쌍에 이르는 염기가 붙어 있는데 이 순서가 최종적으로 유전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유전자는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모 누구도 비만이 없고 게다가 생활 습관에 딱히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엄마 뱃속에서 배고픔을 겪었다고 비만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태아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기존의 유전학과는 다른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That's what occurs with fetal programming. The fetus really prepares for the situation it's born into. The term fetal programming refers to the fact that the environment during pregnancy in the womb programs the fetus or maybe even the embryo in a way that will be better adapted to life after birth. 태아는 태반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의 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오랜 기간 굶주린 태아는 배고팠던 경험을 몸속에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 태어난 이후에도 굶주릴 것이라고 판단해 영양분을 지방세포에 과다하게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태아 프로그래밍입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출생 후에도 이어지면서 영양 과다 상태가 되어 비만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임신한 여성이 충분히 잘 먹는 것이 태어난 아기의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이 되는 셈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 태아는 중요한 장기 위주로 발달을 먼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양분이 덜 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췌장이라는 곳입니다. 췌장에 영양분이 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체는 섭취한 음식을 곧바로 에너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화학적 음료인 포도당으로 바꿔 사용합니다. 이 포도당이 조직세포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포도당이 조직세포에 흡수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포도당이 혈액 내에 쌓이게 되어 소변으로까지 넘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병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비만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췌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비만이 아니어도 이미 당뇨병에 취약한 상태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90년대 시기였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출생 연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1940년대 그리고 1950년대 6.25 전쟁이나 그리고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